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풀이하는 것은 2019년 문제부터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잘 조정되어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 참여자들의 집합체를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참여자 집합체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 질문부터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정책 네트워크는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집합체야. 공식적 참여자들은 정부 기관을 이야기하고 비공식적 참여자들은 민간 부문을 이야기하죠.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를 정책 네트워크로 하니까 맞죠. 두 번째로 정책 공동체에 비하여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것이 특성이다. 틀렸죠? 여러분들이 정책 네트워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하위 정보 모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 공동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슈 네트워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위 정보 모형은 정부 관료,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 그 다음 이익집단, 이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하위 정보 모형이고,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게 정책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는 특정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정책 공동체라 그럽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까지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겁니다.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틀렸죠?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만 참여할 수 있고 이슈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자까지도 다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들만 참여했으니까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거고, 이슈 네트워크는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거죠. 아무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3번, 해클로우는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시했다. 이 해클로우가 제시한 모형이 바로 이슈 네트워크입니다. 이슈 네트워크가 해클로우가 제시했는데, 해클로우는 어떻게 제시하냐면 미국이 예전에는 이 하위 정보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로 관료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익집단하고 이들의 연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정책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걸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더 다양한 행위자, 여기에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하고 NGO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정당도 참여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클로는 하위 정부 모형의 대안 모형으로 이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클로우는 하위 정부 모형을 현대 정책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하위 정부 모형을. 그래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호작용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위 정부 모형은 선출직 의원, 바로 상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관료, 그 다음 이익집단, 이 3자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의 문제는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책임운영기관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책임운영기관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성 원리로 보면 첫째, 대상을 봐보면 책임운영기관은 집행부분을 대상으로 해요. 집행부분.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 결정부분과 집행부분을 구분하고 집행부분을 독립기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경쟁 요소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 요소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기관장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립마산병원을 책임운영기관을 한다. 그러면 이 국립마산병원장을
공무원에서 승진시켜가지고 마산병원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대병원의 병원장을 경험했던 사람도 응모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의 병원장을 했던 사람도 응모하고, 안암병원의 병원장을 경험했던 사람도 응모하고, 삼성병원의 병원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이 중에 최적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장 공모제를 통해서 경쟁 요소를 도입하죠. 그리고 이 기관장에게 뭘 주냐면 재량,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율성을 제고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자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종원의 자율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사의 자율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네가 알아서 한번 운영해 봐라요. 그리고 나서 뭐로 책임을 묻는다?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자율, 책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는 조직이고, 이건 당연히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조직 구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 부분들이 각각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 알다시피 선생님이 이 구성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법조문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적 성격 또는 집행적, 이렇게 사업적, 집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과평가가 용이하거나 또 이렇게 기업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 확보가 용이한 사무, 여기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는 개방형 직위제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제도에서는 공무원들도 응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응모할 수 있어요. 민간 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개방형 직위는 누구만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바로 민간 전문가만 응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분명히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자율성이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보면 첫째, 총종은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럼 자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급별 종원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종원은 부령이나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것도 자율성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자율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밖에 없어요. 직급별 자율성밖에 없습니다. 직급별 자율성. 지금 선생님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직급별 종원, 이 직급별 종원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기관 운영 규정이 바로 뭐냐면 책임운영기관이 제정하는 규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 측면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일체의 임용권을 뭐로 주냐면 누가 가지냐면 일체의 임용권은 바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습니다. 이게 국립마산병원은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갖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 장의 권한은 없죠. 그럼 책임운영기관은 뭘 갖느냐? 책임운영기관이 갖고 있는 것은 시험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 실시권. 이것만 뭐가 있다? 바로 자율성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줄쳐놓은 것이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거의 자율성이 없는데 뭐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냐면 초과수익금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초과수익금. 여기에 대해서만은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확하게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재정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행정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정확하게는 성과 책임이죠. 그렇죠?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종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습니다. 앞부분이 틀린 거죠.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게. 그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험 실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죠.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2년 이상 5년 이내로 근무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표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나라 법조문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놨죠. 기관장과 관련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2년 이상 5년 이내로 계약하도록 돼 있고 총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 계급별 종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원은 국무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그렇죠? 직급별 종원만 기본 운영 규정. 기본 운영 규정은 재량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용권, 일체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가지고 있고 시험 실시권만 기관장이 갖는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만 어디 나와 있죠? 여기죠. 초과수익금에 대해서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성과관리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 틀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상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조직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될 사람들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예전 문제를 그대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봐보겠습니다. 1번 조례의 재개 폐지 청구에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만들어졌어요. 주민 조례 발안법이라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조례 재개폐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건데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은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법에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는 이 주민소환제도인데 주민소환제도는 누가 소환 대상이 되냐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사람이 소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뽑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인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닙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는 사람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야? 정당 명부에 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자치단체 장과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도마다 나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 19세로 돼 있었다면 이제는 제도마다 나이를 달리합니다. 투표와 관련된 제도들은 전부 다 19세로 돼 있어요. 19세. 그러면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서 투표와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주민투표제도가 있고요. 또 투표와 관련된 게 바로 주민소환투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지문이 주민소환이잖아요. 주민소환제도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잖아요. 이 주민소환도 투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죠. 주민소환제도. 여기는 여전히 19세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뭐냐면 주민 조례개폐 청구권. 조례개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감사 청구. 그 다음에 주민소송. 이거는 투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18세로 법을 다 바꿔놨어요. 여기는 18세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주민 감사 청구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죠. 19세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유가 두 개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이 두 가지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4번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나카무라와 스무르드의 정책 집행자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죠. 고전적 기술가형, 지시적 이인가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고전적 기술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대부분의 것을 다 결정을 하고 집행자는 뭐만 한다? 바로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만을 갖는다. 기술적 수단에 대한 결정 권한, 기술적 권한만을 갖는 거고, 지시적 이인가형에서는 결정자가 이것도 결정자가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4개로 나누면 됩니다.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그 다음에 행정적 권한, 그 다음 기술적 권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고전적 기술가형에서는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와 행정적 권한을 결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에 대한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 지시적 이인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만 제시해줘요. 바로 추상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다 제시해주죠. 집행자에게 행정적 권한과 기술적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협상가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제시해주지만 집행자가 이걸 거부해요. 거부해서 어떻게 한다? 협상을 통해서 목표와 수단이 결정된다. 재량적 실험가형에서는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집행자는 구체적 목표, 그 다음에 행정적 수단, 그 다음 기술적 수단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결정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뭐다?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결정자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을 통해서 행정적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이게 바로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집행자는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해서 결정자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거죠.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이거죠.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을 통해서 행정적 수단, 이게 주로 예산입니다.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 나간다. 그 다음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국장이 대표적인 예다. 후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FBI 같은 경우는 아주 국방이고 국방사무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것들은 국회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된 것은 주로 기밀이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모든 걸 다 결정해가지고 국회한테 이걸 받아들이고 종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 다음 5번. 이게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1번 봐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질문일 것 같아? 틀린 질문일 것 같아? 모르겠지. 국가공무원법은 민주성과 능률성이 규정되어 있어요. 민주성과 능률성. 이게 규정되어 있고 공익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알아두시면 돼. 이건 내가 지금 잘 몰랐던 거다 그러면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헌장은 뭐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생활에서 청렴을 유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규범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틀렸죠.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뭐로 보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봐요. 이걸 목적물로 보는 거예요. 부산물이라는 것은 부스러기, 그냥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냥 부스러기 정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공익을 목적물로 보고 이들은 공익을 뭐로 봐요? 바로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잖아요.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얻어진 공익을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물로 인식합니다. 틀렸죠. 4번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사익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얻어진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공익 과정설이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죠.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 이익집단들 간의 대화, 토론, 합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 그걸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공익 과정설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5번의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죠. 6번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뭐가 있냐면 정부 부처형 공기업.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우리가 정부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형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 정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책임운영기관이 여기에 들어가요. 책임운영기관. 그 다음에 공사형 공기업은 국가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KBS하고 EBS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바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래서 나머지 공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선생님이 이것에 애올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에도 애올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건 애워야 된다 그랬죠.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건 어디서 우리가 공부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공부해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냐면 위탁 집행형 공공기관.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도 똑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기에 들어가. 바로 뭐야? 국가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공사형 공기업이 들어갑니다. 그럼 국립중앙극장은 뭐겠어요? 여기에 책임운영기관.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요. 이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책임운영기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체 수입 확보가 용이한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돈 벌어들이는 책임운영기관이야. 그 다음에 자체 수입 확보가 어려운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자체 수입 확보 이게 용이한 책임운영기관. 여기가 자체 수입 확보가 용이한 책임운영기관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관이라 그래요. 여기 이것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책임운영기관 중에서. 근데 국립중앙극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자체 수입 확보가 용이한 책임운영기관에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포함시켜놨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걸 뺐어요. 근데도 지금 저걸 정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자가 정확하게 지금 현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출제한 거지. 다만 그래도 저 4개 중에서는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저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저게 어디에 들어가니까 책임운영기관에 들어가 있고 책임운영기관도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정확하게 우리나라 법조문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 돈 벌어들이는 책임운영기관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분류로 따지면 국립극장은 저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것도 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이게 출제됐을 때도 그렇고 채점이 됐을 때도 2번으로 정답이 발표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극장이 바로 뭐다? 책임운영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앨리슨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앨리슨 모형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합리자 모형이 있고 하나는 조직가정 모형이 있고 하나는 관료정치 모형이 있고 합리자 모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인 합리 모형을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
합리자 모형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최고관리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여기 명령이나 지시가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 합리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한 거고 조직을 뭐라고 본다? 통제와 조정이 용이한 유기체로 보고 조직의 권력은 바로 이 최고관리자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 행위자의 목표는 이 최고관리자가 제시한 조직의 목표를 추구해 나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성원들이 결정자가 결정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여기는 합리 모형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합리 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이거는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해서 조직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리고 그 수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그게 일관되게 추진돼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모든 계층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관료정치 모형은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인 점증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 조직을 뭐라고 보냐면 각 개인들의 집합체로 봐요. 독립적인 개인들.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게 조직이다. 그리고 권력은 개인적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행위자들의 목표는 다 여기에 있어요. 개별 행위자들의 목표를 추구해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각각의 독립적인 개별적 행위자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응집성이 약하고 그리고 이건 점증 모형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흥정하고 협상하고 이런 정치적 게임이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정치적 합리성이 중시되고 여기는 각각의 개별 행위자들이 개별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약하고 그리고 여기는 주로 조직의 상위 계층에 주로 적용되는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중간 단계가 바로 만족 모형인데 만족 모형은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해사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해사 모형을 그대로 그냥 조직가정 모형이라고 이름만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여러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죠. 그리고 권력은 하위 조직들이 가지고 있고 행위자들은 하위 조직의 목표를 추구해.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집성은 약한 편이고 여기는 주로 SOP 또는 갈등의 준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만족 모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한된 합리성이고 일관성도 약한 편이고 여기는 주로 하위 계층. 그러니까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소속한 부서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의 상층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나가지 자기가 소속한 부서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고 있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 조직가정 모형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 이 프로그램 목록이 바로 SOP예요. 똑같은 거예요. 표준 운영 절차를 프로그램 목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의존하지 않는다. 틀렸죠. 바로 해사 모형은 SOP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세 번째,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그렇죠. 이들은 다 개인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맞죠. 외교 안보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주로 외교 안보 문적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모형입니다.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죠. 당연히 앨리스 모형 1이 합리적 모형, 앨리스 모형 2가 조직과정 모형, 앨리스 모형 3이 관료정치 모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직과정 모형이 고려되는 거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죠. 당연히 답은 3번입니다. 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이거는 다 뭐예요? 바로 규제의 형식에 대한 거예요. 포지티브 규제는 법에 뭐라고 써져 있다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포지티브 규제예요. 법의 규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제외하고는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법에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뭐야?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원칙 금지죠. 바로 예의 허용의 형태죠. 예의 허용.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네거티브 규제라 그러는데, 네거티브 규제는 이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야? 원칙은 허용인 거고 바로 외에는 바로 금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더 피규제자의 재량권을 넓혀줘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그럼 틀렸죠.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더 높게 보장됩니다. 환경 규제, 산업 안전 규제 이건 다 뭐죠? 이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죠. 환경 규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고 산업 안전, 산업 재해 규제 이것도 뭐다? 바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예요. 이렇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우리는 사회적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것은 맞죠.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이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그렇죠? 이거는 주체, 규제의 주체에 대한 논의인데, 직접 규제 그러면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거고, 자율 규제 그러면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제하는 거고, 공동 규제는 바로 정부의 규제 권한을 민간 단체에게 이임하고 민간 단체가 규제하는 거. 그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가스 안전 규제 이런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가스 안전 검침원이 와서 가스 안전을 점검하는데, 이건 가스안전공단이 하죠. 가스안전공단은 민간단체예요. 민간이냐 정부냐는 그 내부의 구성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가스안전검침원은 민간이니까 당연히 민간단체죠. 그 가스안전공단은. 그럼 거기 가스안전공단에다가 국가가 가스안전규제 권한을 넘겨주고 거기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공동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규제의 대상에 대한 논의인데, 규제의 대상은 수단 규제가 있고 성과 규제가 있고 관리 규제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단 규제는 기술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과 규제는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목표 수준의 목표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규제하는 거고, 관리 규제는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과정별로 주요 관리점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오도록 하고 그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만을 규제하는 것인데, 당연히 수단 규제는 이 기술과 행위를 규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맞죠.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러면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은 모두 옳은 지문이고 기역번만 틀린 지문이죠. 9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보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법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여기 이번에 이 2019년도에 문제를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정보업무평가 기본법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 나온 걸로 보면 정보업무평가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죠. 특히 뭐가 중시된다? 위원장이 2명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행정학에서 공부해야 될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2명인 데는 2군데가 있다 그랬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정보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한 명은 국무총리고 한 명은 민간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원장이 2명으로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15인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가 좀 봐보면, 이 정보업무평가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정보업무평가는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다음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를 다 포함해서 기본법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크게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자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평가가 있고.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자체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평가는 자체평가가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때 국무총리가 평가하는 것을 재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평가는 2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된 사무,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돼 있다면 자체평가를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정책과 관련된 사무라든지 주요 현안 시책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평가하는 게 특정평가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가 있고 합동평가가 있어요. 자체평가는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 합동평가는 국가이임사무에 대한 겁니다. 국가이임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바로 주관 부처의 장이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합동평가입니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공공기관 외부의 평가를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죠. 여기는 자체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명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틀렸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보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뭐 어디까지 포함돼요?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도 다 포함됩니다.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보평가에 포함된다. 국무총리는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 영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맞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체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답은 1번이죠. 답이 어려운 건 아닌데 법조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10번. 이거 어려운 문제죠.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승만 정부가 제1공화국인데 이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요. 근데 뭐가 잘 안 이루어지냐면 단체장에 대한 선거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건 뭐죠? 선거로 뽑지 않았다 이거지. 그렇죠? 그 밑에 시읍면장 얘네들은 간선으로 했다가 주민이 직선했다가 또 임명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이잖아요. 이 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군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읍장이나 면장이 있었어요. 자, 상공화국 때부터 이제 시군 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1공화국 때는 시장 따로 뽑고 읍장과 면장 따로 뽑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뭐 간선했다가 직선했다가 또 임명했다가 이런 거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과 도지사 등은 대통령 임명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지방의회는 선거가 이루어졌죠. 지방의회는 여기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완전한 지방자치를 한 데가 바로 2공화국이야. 2공화국이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단체장도 선거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선거하고 그래서 여기 2공화국 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상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로 만들어진 성립된 정부잖아요. 상공화국에서 지방자치를 폐지시켜요. 상공화국에서는 일단은 이거부터 폐지해.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읍면자치제를 폐지하고 군자치제가 여기서 실시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지방자치를 전면 중단한 거죠. 사공화국 때는 유신헌법이잖아요. 상공화국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사공화국 때 유신헌법으로. 여기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인데 전두환 정부에서도 안 하죠. 그럼 6공화국에 들어오면 노태우 정부가 나오는데 이 노태우 정부는 한다고 약속을 했죠.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단체장은 하지 않았어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실시했지만 단체장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4대 동시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개의 동시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이렇게 네 개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최초로 실시했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고 지방자치제를 부활한 정부가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여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동시 직접 선거를 실시한 것이 김영삼 정부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1번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음면 의회 의원 뽑는 선거는 했죠.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틀렸죠. 노태우 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있었지만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는 있었어요.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 이게 4대 지방선거, 지방 동시선거인데 이거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험으로 실시됐던 거죠. 2004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되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틀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 또 국민의힘을 표방하고 출마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다 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정당 공천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선생님이 체크해 준 거 그것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인간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합리적 경제인간, 사회인간, 자아실현인간, 복잡인간. 합리적 경제인간은 돈을 통해서 움직이는 인간이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 사회인간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고 자아실현인간은 내적 만족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고 복잡인간은 이런 성향이 다 나타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이 바로 복잡인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인간을 자기 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그럼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이죠. 인간은 조직에 의해서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그러니까 조직이 돈을 줘야지만이 움직이는 인간이에요.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예, 그래서 인간의 감정 이것은 다 돈을 통해서 조정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바라보는 게 합리적 경제인 인간이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1번이죠. 12번 근부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간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집중화 경향은 피평정자들 대부분을 다 뭐다? 중간 점수를 주는 것을 집중화 경향이라 그러고 관대화 경향은 피평정자의 대부분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강제 배분법이죠. 그래서 답은 강제 배분법 아주 쉽게 출제된 거죠. 11번, 12번 모두 다 쉽게 출제됐습니다. 13번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가 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해요. 그런데 이 도로를 건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을 첫째, 조세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국공채죠. 국공채 또는 국공채는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고요. 외상공사 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공사가 바로 민자유치예요. 그럼 이 국공채나 민자유치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도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건설회사에게 외상을 지고 건설회사에게 건설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 건설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도 받고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도 걷어서 그래서 이걸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을 할 때는 빌려서 하는 거고 비용은 그리고 이것은 외상을 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갚을 때는 이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걷거나 또는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부과시켜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국공채나 민자유치입니다. 조세는 그런 게 아니죠. 조세는 기본적으로 현 세대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러면 이 조세가 어떤 장점이 있냐? 조세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자금입니다. 이 도를 이용할 사람들에게만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도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상관없이
바로 지금 현 세대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징수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때 국민은 강력한 뭘 가지고 있냐면 통제 권한을 가져요. 왜? 아니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설이 되면 이거는 공짜로 이용이 돼야 돼요. 자유제죠. 자유제. 왜 그래요? 이거는 돈을 빌려서 한 게 아니라 현 세대들이 세금을 다 냈잖아요. 다 내서 이걸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이걸 이용할 때는 당연히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유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도로가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2022년도에 건설이 되고 2022년도에 2023년도에 2024년도에 이렇게 비용이 지불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가 돼서야 개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편익을 얻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훈 선생님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서울에서 살면서 이 도로에 대한 비용으로 조세를 다 내놨는데 2025년 1월 1일 날 죽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돈만 내놓고 한 번도 이용 못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봐보면요. 이명훈 선생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에서 살면서 이 도로에 대한 비용으로 조세를 다 내놓고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2025년 1월 1일 날 죽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돈만 내놓고 한 번도 이용 못하지만 반대로 후세대들은 10원도 돈을 안 내고 어떻게 되나요? 이 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뭐다? 부담의 공평성 또는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세가. 그러나 이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건설하고 그리고 2025년에 이게 개통이 되면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걷어서 이 돈을 갚아 나간다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수익자 부담주의가 실현되는 거고 비용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돈을 내놨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 도로를 건설하라 라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고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국공채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거야. 확보해 나가는 거죠. 국공채는 실제 뭐다? 현 세대들도 이 도를 이용한다면 돈을 내게 되고 그 다음 미래 세대들도 이 도를 이용한다면 사용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실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되는 거고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거지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방식은 조세제도죠. 조세. 그 다음 수익자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이 이거예요. 사용료. 실제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용료를 걷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 이 도로는 선생님이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도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를 타고 가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더 길어요. 근데 장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는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나 여기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요. 근데요. 이 사용료가 이게 5만 원이 한 2만 원이나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아주 널널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바쁜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원래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2만 원을 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돈 안 내고 가지. 잘 이용 안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가도 뭐 나는 어차피 운전 좋아하고 드라이브 즐기고 막 이러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 2만 원어치를 돈을 내고 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급해. 지금 당장 여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너무 급하고 이게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이용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돈을 걷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이용할 때 2만 원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만 이걸 이용하지 뭐다. 굳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공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아무나 이 돈을 이용하면서 항상 여기는 적재 상태가 되고 오히려 뭐야. 교통의 지체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게 되면 그 돈보다 이 도를 이용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이 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만일 돈을 걷지 않게 되면 아무나 이용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이 그 말이야.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기구는 당연히 돈을 낸 사람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만 이익을 보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지나치게 과다 소비되는 걸 막아요. 이거는.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이 지향되며 이 말은 과다 소비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바로 자유제로 인식됩니다. 왜? 아니 조세로 돈을 다 내놨잖아. 이 도로 건설하라고. 그럼 당연히 이 도를 이용할 때는 공짜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 수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또 뭐도 나타난다. 과다 지출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4번. 정부의 이혼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혼회는 결정을 위한 거예요. 민주적 결정을 위하여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혼들은 다 이렇게 수평적 관계니까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조직체제죠. 그러니까 민주적 결정을 위하여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자들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조직구조를 우리가 정부의 이혼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공유가 되고 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합의제 조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혼회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혼회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뭐가 있냐면 행정이혼회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문이혼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조정이혼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이혼회인 독립규제이혼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 행정이혼회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또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져서 행정이혼회 중에서도 협의회 행정이혼회가 있고요. 여기 협의회 행정이혼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의결이혼회가 있고 이래요. 협의회 행정이혼회는 결정에 대한 구속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력도 가지고 있는 이혼회가 협의회 행정이혼회입니다. 의결이혼회는 집행력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결정에 대한 구속력만 가지고 있는 이혼회가 의결이혼회예요. 자문이혼회는 아예 결정에 대한 구속력도 없어요. 결정에 대한 구속력마저도 없어. 그냥 조언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바로 결정에 대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위원회가 어떤 모습이냐? 행정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위원회는 집행을 한다니까? 그럼 여러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 결정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당연히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는 6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첫째,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게 하나가 추가됐죠. 하나, 둘, 셋, 넷, 5, 6. 그렇죠. 6위원회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이 9급도 뽑아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여기 위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온들이 결정한 사항을 제일 밑에서 결정하는, 이제 집행하는, 여기가 바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합격한 구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여기 들어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이렇게 집행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는 뭐냐면 집행력은 없어요. 그럼 의결위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물론 자문위원회도 이렇게 생겼죠. 의결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지. 행정심판위원회, 윤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바로 취소가 되잖아요. 바로 뭐예요? 결정의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건 집행이 필요한 기구들이 아니죠. 이런 데가 이제 바로 의결위원회고, 자문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는 건데 행정위원회하고 의결위원회하고 이것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죠.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소총심사위원회는 여기 소총심사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총심사위원회는 집행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징계에 대한 취소 결정 같은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다? 처분에 대한 취소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한 거지만 어찌됐건 이것은 의결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결위원회도 광의의 행정위원회는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간접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행정위원회는 해당해요. 다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의결위원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예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가 중요합니다. 바로 행정위원회 안에는 협의행정위원회와 의결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협의행정위원회에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리더십 이론의 전반적인 것이 여기에 출제가 돼 있는데 리더십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첫째가 뭐다? 자질론. 자질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 특성론이라고도 하고 속성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태론. 세 번째로는 상황론. 네 번째로는 신자질론 또는 신속성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질론이라는 것은 뭐다? 성공한 리더들은 타고난 공통된 자질이 있다고 요거 전제하고 그 공통된 자질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상으로 막 성공한 리더들이 있잖아요. 징기스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공통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자질론인데 이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논의를 전혀 달리해요. 여기는 뭘 보냐면 조직의 목표를 봐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떤 관료들의 리더의 행태가 더 효과적이냐. 두 개로 나눠서 연구합니다. 인간지향의 리더십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 기여하느냐, 업무지향적 리더십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 기여하느냐를 보는 게 행태론입니다. 상황론은 이걸 좀 더 확대시킨 게 상황론이야. 상황론은 상황에 따라, 상황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상황에 따라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 기여하는 리더가 어떤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지향, 가업지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연구하는 상황론도 있고 더 막 여러 개로 나눠서 연구하는 상황론도 있는데 어찌됐건 상황론은 상황에 따른 조직의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를 규명해 나가려고 하는 게 상황론입니다. 신자질론은 최근의 이론들이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든지 변혁적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신자질론에 들어가는데 신자질론은 또 자질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둬요. 근데 여기는 뭘 보냐면 성공한 리더들의 타고난 공통된 자질이야. 타고난 자질. 이 타고난 자질을 규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과거의 자질론이라면 신자질론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여기는 학습되는 자질이에요. 학습되는 자질.
예, 여기와 관련해서 신자질론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인데 여기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적 자극, 뭐다? 현재의 간행이나 업무 방식에 의무를 품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독려하는 거. 이 지적 자극이에요. 네 번째로는 개별적 배려. 각각의 구성원들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는 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게 다 자질이에요. 학습되는 자질.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특성론이 여기입니다. 자질론.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의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성공한 리더들이 다 똑같은 어떤 타고난 자질을 갖추고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걸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성론에 대한 비판 맞죠. 행태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이 특성론이 속성론이에요. 이거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런 행동. 인간지향적 행동을 하느냐 가업지향적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맞죠.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맥락이 상황이죠.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맞죠. 번스의 리더십 이론. 번스가 바로 이걸 제시한 사람입니다. 변혁적 리더십.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경향이 측면이 있다. 틀렸죠. 뭐죠?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이 카리스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대립되는 리더십으로 교환을 통해서 복종을 이끌어내는 거. 보상을 줄 테니까 복종해라. 제재를 가하지 않을 거니까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와 관련이 없는 거고 변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 16번.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동기부여 이론이죠.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이건 진짜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2021년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름의 기대 이론을 문제로 풀어봤고, 그리고 2020년 기출문제에서도 또 부름의 기대 이론을 풀어봤고, 2019년 기출문제에서도 또 부름의 기대 이론을 풀어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름은 특정 활동이 있으면 특정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 수를 주겠지, 금평 수를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주관적 믿음이 뭘 가져온다? 바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내가 10시간 일하면 내가 특정 활동을 하게 되면 특정한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이거를 우리는 수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이걸 선생님 말 잘못 썼네. 이거 기대감이라 그러죠. 기대감. 그 다음에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수단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다? 이 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도, 이 보상을 내가 얼마만큼 중시하느냐, 이 주관적 매력도를 유인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익스펜턴시, 이렇게 해서 이 부름의 기대 이론을 VIE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야.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를 받겠지. 이게 기대감인데, 내가 10시간 일해도 나는 과장한테 찍혀가지고 절대 금평수 받을 수 없을 거야. 이건 뭐죠? 기대감이 낮으면 동기유발이 안 돼요. 또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믿어. 근데 금평수를 맞다 하더라도 우리 조직은 승진 적체가 심해서 승진이 안 될 거야 라고 수단성이 낮으면 또 동기유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금평수를 받으면 내가 승진될 거야 하더라도 이 승진에 대한
가치를 별로 내가 인정하지 않아. 승진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아. 뭐 승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보상에 대한 중간적 매력도가 낮은 거예요. 이래도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성, 기대감, 유인가가 모두 높은 값을 가져야지만이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에서 수단성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여기 보상이 결과인데 이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이건 뭐죠? 유인가죠. 유인가. 그렇죠? 그래서 수단성이 아니라 유인가입니다. 두 번째, 허츠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허츠버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이야기하죠. 위생 요인은 이거는 불만족 요인이라 그러고 여기를 우리는 만족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 줘야지만이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만족 요인을 개선시켜 주면 불만족만 제거될 뿐이지 동기 유발은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 예, 이건 이제 동기 유발을 가져오는 거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내적 만족감 같은 거야. 만족감, 인정감, 직무 그 자체, 직무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면 사람들은 동기 유발이 되지만 여기 위생 요인이 불만족 요인인데 바로 보수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작업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은 불만족만 제거될 뿐이지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그리고 뭐다? 동기 유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고 봐요. 만족이 없는 상태고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없는 상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허츠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불만 요인을 제거해 준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죠.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매슬로우는 욕구 계층을 5개로 만들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상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애정 욕구, 그 다음에 존경 욕구, 그 다음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개로 나눴는데 엘더퍼는 이걸 묶어가지고 ERG 이론으로 존재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죠. 맞죠? 4번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 유발이 안 됩니다. 이미 충족이 되면 동기 유발은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동기 유발을 가져와요.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동기 유발의 힘을 잃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인 안정 욕구가 동기 유발을 가져오는 거고 안전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욕구가 동기 유발이 된다가 그래서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정확하게 옳은 표현이죠. 17번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는 이제 유형근무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유형근무제를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형근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간과 관련된 유형근무제가 있어요.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장소와 관련된 유형근무제가 있고 이래요. 그 다음 장소와 관련된 유형근무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원격근무가 있는 거고 원격근무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바로 재택근무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바로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간 선택제가 있고요. 시간 선택제. 시간 선택제는 뭐냐면 정규직 공무원보다 작게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작게 근무합니다. 15시간에서부터 35시간 이내로 근무합니다. 만일 내가 20시간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20시간 근무하면 돼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보다 작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 이건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같은 것을 보완해 줄 목적으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뽑죠.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별도로 뽑습니다. 근데 평생 이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되면 평생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승진하거나 이런 게 대단히 미약하죠. 그래서 자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탄력 근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탄력 시간 근무제는 8시간은 같이 일해요. 8시간을 일하는데 이걸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거야. 내가 7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해도 8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11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에 퇴근해도 8시간이잖아요. 이렇게 8시간을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탄력시간 근무제예요. 그럼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이원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간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주 40시간보다 길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시간 선택제는 작게 근무하는 거지 길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이 말은 뭐예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11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나서 11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대신 8시까지 근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탄력 근무제에서의 근무 시간. 또 근무 일수를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해야 될 일, 시간을 다 지키겠다. 금요일 날 8시간 더 근무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8시간 근무하지 않고 여기 2시간 더 하고 10시간. 그 다음에 화요일 날도 2시간 더 하고 10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2시간 더 하고 목요일 날도 2시간 더 해가지고 금, 토, 일은 쉬겠다. 그리고 월, 수, 목만 이렇게 근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거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탄력 근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원격 근무제는 근무 장소와 관련돼 있죠. 직장 외의 장소에서 IT 기술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다. 맞죠? 시간 선택제 근무만 틀린 거예요. 시간 선택제 근무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작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시간 선택제 공무원 또는 시간 선택제 근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 10명 내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 이게 감수성훈련입니다. 그리고 감수성훈련은 감수성훈련에 대한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역할 연기는 절대 아니겠죠. 역할 연기는 뭐예요? 교육생들이 사례를 실제 연기하고 그리고 어떤다. 그 연기를 보고 교육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이죠. 직무순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무순환을 합니다. 언제 하겠죠? 합격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범활동할 때 총무과에서 2주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지원과에서 2주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과에서 2주 근무하고 이렇게 여러 직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직무에 대한 업무를 배워나가는 게 직무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훈련이 바로 이거죠. 서로 잘 모르는 납선자로 구성을 해서 뭘 한다. 바로 꼭 여기서 뭐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낯선자로 구성해서 낯선 환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원래 감수성훈련은. 그 감수성훈련은 전제가 첫째 소집단을 구성하는 거고요. 근데 이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낯선 자로 구성해야 돼. 낯선 자로.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차단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요. 차단된 환경. 차단된 환경이라는 것은 기존에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 차단된 환경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정형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감수성 훈련인데, 물론 이제 비교형적 훈련 과정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 이런 게 고려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감수성 훈련에 대한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거니까 답은 3번이죠. 프로그램화된 학습은 딱 정해져 있는 학습을 우리가 프로그램화된 학습이라 그럽니다. 답은 당연히 3번이고 19번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능률적 관리를 위해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 틀렸죠.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대조지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능률적 관리를 중시하지 않아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이기 때문에 능률적 관리라는 표현에 따라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뭐죠? 성과 예산, PBS죠. 틀렸죠. 미국의 케너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라마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한 것은 PPBS. 그 다음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 맞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별 예산 편성입니다. 지출 대상별로. 그래서 어떻게 편성을 해요? 여기에 인건비 해가지고 여기에 봉급 얼마,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얼마 이렇게 또 물건비 해가지고 여기 물건비에 유류비 얼마, 그 다음에 차량 구입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기 이건 가계부입니다. 이거는 예산이고 계획표고 그러면 가계부는 회계장부인데 회계장부에는 이게 써져 있어요. 1월 8일 날 유류비로 얼마 썼다. 2월 7일 날 유류비로 또 얼마 썼다. 이게 쫙 나와요. 그럼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는 유류비가 이게 50억 쓰라고 돼 있는데 여기 결산서 회계장부인데 회계장부에 봐봤더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비로 쓴 돈이 58억이 됐다. 이건 뭐죠? 예산에서는 50억인데 여기는 58억이 됐다는 것은 이건 초과지출이 있는 거지. 초과지출.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도 없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여기에 돈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뭐죠? 불법 지출이죠. 예산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돈이 써졌다. 바로 그게 불법 지출인 거예요. 이런 초과 지출이나 불법 지출을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하기 용이한 게 바로 뭐다? 바로 PPBS, 아니 LIBS, 바로 품목별 예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품목별 예산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회계책임이라 그래요. 이거 뭐죠? 회계책임. 바로 뭐다? 돈을 쓴 것에 대한 책임. 분명히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책임을 쓰도록 돼 있는데 예산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는 데다 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용이한 예산제도가 바로 뭐다? 품목별 예산제도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이거잖아요. 바로 회계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통제가 용이하다. 그렇죠. 3번 지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것도 이미 우리가 문제를 한번 봤는데 기출문제로 맥나라바 국방부 장관이 도입했다 해가지고 PPBS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을 본 적이 있죠.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2번과 관련해서는 사업별 활동별 예산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과주 예산. 성과주 예산은 단위용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틀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럼 답은 4번이죠. 20번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의 배정이 있는데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출 원인행위의 근거를 밝히는 거고 그럼 중앙관서의 장이 돈을 이렇게 지출 원인행위의 근거를 밝혀서 주게 되면 중앙관서의 장이 그 밑에 산하기관의 장에게 지출 원인행위의 근거를 밝혀주는 것을 예산의 재배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간서의 장이 그 밑에 있는 실국장들 또는 산하기관에게 지출원인행의 근거를 밝히는 것, 즉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보면 예산의 전용은 뭐예요? 행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죠. 정확하게는 세안과 목이죠. 세안과 목 간의 상호 융통이고 예산의 전용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죠. 틀렸죠. 예비비는 절대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가재정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비상금인데 비상금은 절대로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맞죠? 그러니까 사고 이율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사고 이율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또는 지출을 올리는 일을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사고 이율이라 그럽니다. 사고 이율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율된 경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법령에 대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 쭉 한번 봐봐. 7급이 더 쉽게 나올 때도 있고 9급이 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이래. 무조건 막 선생님 7급은 어렵게 공부하고 9급은 쉽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까지 9급 문제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방직 7급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된 거고 그 전주에 공부했던 국가직 7급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9급이니 8급, 7급이니에 따라서 문제의 수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잘 복습을 해두시고 다음 주에는 지방직 9급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